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사카TV 한국자유연합의 대표 송영훈입니다. 오늘 7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가 많이 시끄러워요. 우리나라도 시끄럽고 세계도 시끄럽고 대만도 시끄럽고 일본도 시끄럽고 다들 시끄러워요. 미국도 시끄러워요. 미국은 지금 심각한 바이든이 들어오고 나서부터의 심각한 실업률 때문에 아주 힘든 그런 나날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비농업 분야의 실업 부분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4%, 5%대의 실업률 증가가 있었어요. 트럼프 때에는 비농업 분야라고 하면은 제1차 산업, 이제 낙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빼고 비농업 분야라고 따로 통계를 냅니다. 따로 통계를 내는 데 있어가지고, 그 비농업 분야, 그러니까 공업 분야라든지 서비스 계통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실업률이 급증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일어나 버린 거죠. 대한국 총통님, 안녕하세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이제 각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자, 중국이 지금 중국을 더 자, 지금 중국과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중국과의 문제.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추고 그 다음에 그 법인세 이런 부분들을 낮추고 그 다음에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제공하고 하던 것들이 이제는 중국이 이제 배가 부르면서 그걸 안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베트남, 인도 이런 쪽에서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해서 많은 업체 기업들이 베트남과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옮겨지게 돼버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는 잘 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기후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재난이 많은 데기도 한데 비리가 너무 많아요. 동남아 국가 중에 가장 비리가 많은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은 바로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거기 인도네시아에 누가 가 있냐 하면은 문재인의 딸이 가 있죠. 거기가 이제 그 아주 그냥 뭐 경찰부터 해가지고 공무원 집단들이 아주 비리로 똘똘똘 뭉쳐 있는 방산 비리부터 해가지고 무슨 오만 비리가 다 있는 그런 겁니다. DTV님, 오랜만에 음침하게 들어오셨고요. 이베살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DTV님은 음침하게 오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런이라는 사람이 앨런 그리스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앨런 미 재무장관 여자예요. 여기 보시면은 앨런이라고 민주당에서 지정한 사람인데 앨런 미 재무장관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통과 의회 믿는다.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약 150개 국가들이 이제 글로벌 최저 법인세 최저 법인세라는 거는 내릴 수 있는 법인세의 한도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각 그 이상한 나라들 내서 법인세를 8%, 법인세 5%, 실제로는 이제 뭐 2년 동안 법인세를 갖다가 없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과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끌어가다 보니까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선진국들과 기존에 있는 공산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수출형 국가들에서 법인세를 갖다가 15% 미만으로 낮추면은 주기부자라는 그런 법을 이제 만들어서 글로벌 법인세 15% 하한선을
만들자. 근데 의회도 미국 의회도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미국의 앨런 미 재무장관 얼마 전에 10월 18일까지 미국 채무의 상한선을 늘리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예. 자, 미국 의회의 글로벌 최저법인세 15% 이행 법안 승인 여부가, 자, 다른 나라는 이행을 하는데 여기는 이행을 안 한다 이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앨런 미 재무장관이 바이든을 만나서 직접 면담까지 하면서 또 의회를 설득하면서 글로벌 최저법인세 15% 이행 법안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느냐? 이것은 민주당이라는 데는 돈을 쓰는 당이야. 민주당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감세 정책을 이제 세금을 갖다가 기업 세금을 졸라게 받아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연락에 풀어가지고 포퓰리즘 정책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민주당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거든. 기업 목을 졸라서, 그러니까 증세를 하고 부자 증세 한다 그러면서 일반인 증세까지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물품 증세, 부가세, 뭐 주민세, 뭐 등록세, 뭐 사망하면 사망세, 그런 거 있나? 그 다음에 증여세, 그 다음에 상속세, 이런 거 다 늘려가지고서는, 세금을 오지게 뽑아가지고 그 오지게 뽑은 세금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들한테 이제 포퓰리즘으로 나라에서 돈을, 이거 나라에서 돈을 주잖아. 그러면서 복지 쪽을 강조하는 게 우리 민주당들의 기본이기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감세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감세에 반대하는,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야, 기업들 감세를 해줘야 나라가 이 나라가 올라오지.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하지. 리쇼어링을 해서 하는데, 리쇼어링이 아니라 쇼어링을 해버리면은 나 바깥으로 다 나가버리잖아. 우리 세금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 세금이 낮은 나라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세금이 높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다른 나라보다 기업의 세금이 더 많아. 졸라 많아. 존나 많아. 굉장히 많아. 아주 많아. 자, 제니 델런 미 재무장관은 10일 미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의회가 세계 136개국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 이행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본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의 바람이야. 제니 델런 미 재무장관의 바람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승인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가 있고 민주당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앨런 장관은 최저법인세 15% 이행 법안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조 5천억 달러, 4,186조의 천만억적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돼서 통과될 것을 전망하면서, 요런 예산을 갖다가 미국의 내년도 예산안이에요. 여기에 포함돼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미국이 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전 세계에 확신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전 세계 136개, 136개국이 합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합의 이행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 또한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이행을 하자라고 하고 있고, 제가 150개라고 말씀드린 거는 몇 개의 국가들이 거기에 다시 동참을 하려고 해서 약 150개 정도의 나라가 돼요. 그러면 일단 전 세계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한 150개 정도 나라가 좀 나라 같은 나라고, 다른 데는 경제 규모나 모든 것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나라 같은 나라라고 볼 수가 없죠. 이를테면 아프가니스탄,
예, 뭐 벨라루시 뭐 이런데 뭐 저쪽에 어디야 발트 3국 같은 데 있는 그런 조그만한 국가 요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모로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그런 거에 뭐 신경을 안 쓰겠죠. 다크그레이님 안녕하세요. 예.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136개국이 최저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 계획에 지난 11일 합의를 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계 모든 나라가 최소 15%의 법인세, 그러니까 15%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를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예. OECD 37개 회원국 법인세 평균은 23.7%다. 자, 23.7%야. OECD의 37개 회원국 법인세 평균은 23.7%. 예,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이죠. 예, 최고 세율 기준은 가장 낮은 헝가리는 9%. 자, 9%짜리가 있어. 예, 보통 법인세라 하면 우리가 20%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요. 예? 예, 법인세라는 거는 20% 정도를 기본으로 봐. 법인세의 20%는 전 세계 공이 20%라는 걸 갖다 기준으로 놔서 이 20%보다 높으면은 높은 나라, 낮으면 낮은 나라 이렇게 보통은 나눠요. 예. 근데 프랑스는 32%다.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기업들이 없는 거야, 공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관광으로 먹고 사는 거야. 여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돼 있는 그 제품들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메이드 인 프랑스 이런 것들은 명품이나 이런 것들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은 메이드 인 프랑스가 있지 나머지 것들은 메이드 인 프랑스가 없어요. 예. 다른 데서 프랑스에는 다른 데다 수입을 했어요. 주로 여기는 강간 사업으로 먹고 살아요. 강간 사업. 예. 강간 사업으로 먹고 사는 데기 때문에 한국은 27.5% 평균보다 3.8포인트 높다. 미국은 25.8%다.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가지고 미국보다도 높잖아. OECD 평균보다 3.8%나 높고 미국보다도 2%나 더 높잖아.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굉장한 세금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세금 뭐 27%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걸 견뎌내면서 바깥으로 안 나가고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상속세를 갖다가 연락에 때려버린다는 거지. 50% 상속세를 갖다 때려버려. 거기다 대기업에다가는 뭐 몇 대 대기업 우리나라에서 좀 잘 나간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기다 할증 때려가지고 65%를 때려버려. 그러니까 그 이낙연 저 대표 같은 경우는 2조 어치의 주식을 매각해가지고 상속세를 내야만 하는 그러한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자, 어느 나라도 상속세를 이따위 식으로 내는 나라는 없어요. 이거는 후진국들도 이렇게 안 내고 선진국은 더욱더 이렇게 안 내요. 상속세를 갖다가 이따위로 많이 낸다? 근데 자, 상속세를 갖다가 이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려받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상속세를 많이 내요. 다른 나라도. 근데 기업을 하는 사람이 기업을 물려주는데 기업 재산 물려주는데 그 상속을 갖다가 상속세를 갖다가 65%나 때려버린다. 개인 재산, 기업 재산 전부 다 합쳐가지고 너네 얼마 상속세 내는데 그래 그러면은 삼성 너네 65% 내라. 그러면은 몇십조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서 상속세만 해도 엄청난 돈을 내야 되면은 기업을 지키기가 힘들어.
기업을 지키기가 힘들어. 우리나라는 100년 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문이나 이런 데서 100년 기업, 1000년 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업을 너네가 니 때 잘해 먹었으면 다음번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풀어.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헤지펀드, 미국과 뭐 다른 나라들, 영국 자본, 외국 자본들, 유럽 자본 이런 데들에서 공격적으로 이 주식들을 사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순환출자라는 위법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순환출자, 그래서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뺑뺑이를 돌려 가지고 위법이지, 위법. 순환출자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무구조를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좀 꼬아놓고 이래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기업을 방어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단 말이야.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순환출자를 만약에 안 했다. 순환출자를 안 해서 삼성이나 대기업 총수들은 무조건 다 감옥을 가요. 뭐 때문에 가느냐? 이 상속세 나중에 내서 기업 뺏기지 않으려고 순환출자 구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순환출자 구조 안에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 자기업에다가 일을 갖다가 몰아주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감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감옥 안 간 사람이 어딨어? 재벌 2세들은 일단 감옥은 기본 가야 돼. 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속세 0이야. 0. 상속세 0이야. 일본 상속세,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상속세가, 기본 상속세가 높아. 기본이 일반도 50%야.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나 그놈의 아들이 한다. 그놈의 아들이 하는 거야. 창업주의 아들이 한다. 창업주의 조카가 한다. 창업주와 관련돼 있는 창업주의 가족 중에서 누가 한다 라고 하면 상속세가 0원이야. 도요타를 물려받은 도요타를 물려받은 도요타 회장이 상속세를 얼마 냈느냐? 상속세 0원 냈단 말이야. 미쯔비시 중공업을 물려받은 아들내미가 상속세를 얼마 내냐? 0원 낸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상속세를 65% 내야 돼. 그러니 이 상속세 내다가 기업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너무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순환출조 구조를 해서 지주회사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걸로 해서 에버랜드 하나 만들고 거기서 자회사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순환출자 해 가지고 뺑뺑이를 막 돌려 가지고 어디 3% 가지고 전체 삼성전자를 유지하지. 만약에 이걸 안 했다. 이건희가 이런 걸 안 했다. 이병철한테 받을 때 이걸 안 했다. 이건희가 이병철한테 받을 때 이걸 안 했다. 그 다음에 누구야, 이재용이 이걸 준비를 안 해놨다. 그러면 이미 삼성전자는 미국계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아들내미가 해서 하는데 뭐가 바뀌었다고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야? 뭐가 바뀌었다고? 아버지가 하다가 아들이 하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두부장수를 해, 시장에서. 두부장수를 하는데, 두부장수 하다가, 아버지가, 애한테, 이거 두부 가게는 네가 해라. 던져줬어. 상속세 내? 안 내잖아. 응? 공장 하나 조그마한 거 하다가, 이 공장 하다가, 아이고, 아버지는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들내미 네가 해라. 상속세 없잖아. 조금 내잖아, 조금. 근데 왜 대기업만 그렇게 때려잡는 거야? 그 뭐냐? 대기업 나가라 이거야. 대기업 나가라는 소리야.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대한 상속세는 영원으로 돼야 돼. 영원으로. 대기업 상속세 영원으로 내는 대신에 조건 붙여. 그만큼 기업을 확장하고 고용을 많이 해라. 상속세, 자, 그래. 이왕 기왕에 있는 법을 갖다 활용을 하자고. 그러면 상속세, 당신네들이 상속세를 안 내려면 대기업 몇 대, 100대 대기업 상속세,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자, 상속세를 낮추려면은, 너네들이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재투자를 해라. 근데 세금을 내라는 소리가 아니다. 재투자를 해라. 근데 우리나라에다 재투자를 해라. 그 계획서를 가져와가지고 그 계획서에 실현되는 걸 가지고서, 자, 상속세는 이만큼 형성이 돼 있다. 근데 이것의 반 이상을 너네들이 여기다 투자를 해서 고용 창출과 함께 이것을 한다면, 고용 창출을 하고, 계획서대로 니네들이 한다라면은 우리는 너네의 상속세를 갖다 65%라는 상속세에 65%라는 상속세에 32.5%만 니네가 투자를 해도, 근데 그거 우리가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대기업이 낼 세금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투자를 갖다가 연락이 하는 거야. 자,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정부가 기업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게 문제가 되거든.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줘서 그 보조금으로 인해 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그걸 수출함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득을 얻어가는 거. 근데 우리나라도 그 보조금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계속 뒤통수를 맞고 있단 말이야. 응? 너네 보조금 주잖아. 뭐 배터리에 보조금 주잖아.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가져간 다음에 돌려주려고 하니까 거꾸로 되는 거야. 응?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돈이 그만큼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자, 만약에 삼성이, 20조 낼 거 있다 그래. 아니면 뭐 30조 상속세 낼 게 있다고 쳐. 그럼 30조 중에 15조를 갖다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신규 사업을 들어가고 하면서 그걸 한 게 그 상속세 심의위원회에 통과. 자, 그러면은 아예 그 상속세라는 걸 갖다가 가지고 그것으로 투자를 갖다가 65%를 다 해라. 근데 대기업을 갖다가 몇 대 대기업 이래가지고 할증료 때리는 건 뭐냐? 그러니까 50% 안에서, 자, 그럼 50% 해서 뭐 30억 나왔다 상속세, 상속세 이건희 재산이 60조잖아. 그러면 30조 너네 어떻게 할래? 30조?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이제 어디다가 짓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거 고용을 몇 명 창출하고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딱 세워가지고 거기에 서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공증받고 해가지고 나라에다가 계획서 제출한 다음에 그거대로 연차별로 진행하는 거를 갖다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되면 고용이 창출되잖아. 그럼 그 고용 창출되는 것과 거기서 나온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의 GDP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GDP 거기서 또 나오는 법인세가 있잖아. 그 법인세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세금 또 주민세 이런 것들 그런 거에서 지방세도 올라가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 올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나오는 그 상속세라는 그 부분만을 없애가지고 지방에다가 너네들이 수도권에 투자하지 말고 이것들은 무조건 지방에다가 투자를 해라. 라고 하면 지방권 활성화와 고용 창출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발전이라는 세 가지를 갖다 동시에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훌륭한 기업들이 외국계 헤지펀드 공격적인 헤지펀드는 승냥이들이에요. 하이에나들이에요. 와서 뜯어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보레미님 오셨어요? 예. 예.
자, 요즘 보르비님이 되게 뭐가 피곤한 것 같아. 뭐,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나라가 모두가 좋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좋아. 어? 100대 대기업에서 상속세 부분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 투자한다 그러면은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돈을 걷어가서 국가에서 그만한 고용 창출을 할 수가 있어? 그만한 기업을 만들어서 일으킬 수가 있어? 없어. 그 돈은 그냥 돈이 녹아나는, 없어져 버리는 돈이 되는 거야. 복지로 없어져 버리는 돈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공장 지면서 장애인 몇 프로 고용해라. 이러한 규정들 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러한 쉬운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불합리를 없애면서 불합리한 그 상속법, 이거 너무 불합리하거든. 이거 옛날에 있잖아.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국가에서 있잖아, 뭐 박정희 정부 때, 그 다음에 전단 정부 때, 이런 때는 국가에서 기업들을 엄청나게 돈이나 뭐나 다 밀어줬단 말이야. 땅이나. 그랬기 때문에 그때 생겼던 법이 상속세 50%라는 법이야. 근데 지금은 국가가 기업을 차릴 때 기업에다 땅 주고 뭐 주고 뭐 하면서 뭐 저 세제 혜택 주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다 해? 아니잖아. 기업들이 어떻게든지 자기네 힘으로 해서 기업을 차리잖아. 근데 그때 생겼던 법을 지금까지 소급 적용시켜가지고 계속적으로 대기업은 나쁜 놈들이다라는 프레임 안에서 그걸 갖다가 뜯어가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인세 문제인데, 법인세 27.5%, 그대로 해. 근데 상속세 없애라고, 이 미친놈들아. 경제 정책을 갖다가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 정책 연병하지들 마시고요. 기업이 자기네들 낼 상속세로 그 기업들을 더 확장하고 만들게 해서 우리나라 GDP를 갖다가 빵빵빵빵하게 올려버리면서 고용을 빵빵하게 늘려가는, 대기업 고용을 정규직, 그 다음에 또 비정규직도, 그러면은 그 공장이 하나 생기면서 나머지 하청업체가 또 쫙 낙수 효과 쫙 생기잖아. 너네 알면서 안 하는 거잖아. 논문이라도 하나 써가서 세계적인 그런 뭐 잡지에다 기고를 해? 그러면은 논문 써서 박사 논문을 갖다 내가 경제학 박사 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그거 계속 써서 낼까?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예. 자, 우리나라에서 이거 법인세 20%대로 낮추면은 우리나라 리쇼어링 하는 업체들 엄청나게 많아져요. 예? 돌아온단 말이야. 팍팍해. 저쪽에서 중국에서 일하려니까 공장 뭐 다 뺏기려고 그러고 전기 팍팍 나가버리고 팍팍해. 그러니까 중국에 갔던 공장들 돌아오고, 베트남도 가보니까는 지랄 같아. 공산국가는 역시 지랄 같아. 그러니까 돌아오고, 응? 야, 상속세 0이란다 하자. 돌아오고, 아들내미 교육 열심히 시키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그걸 승계하는 거. 자, 뭐 전문기업인 뭐 경영을 하게 한다, 뭐 이러한 그런 개소리들 많이 하던데, 실제로 그 공장에 자기가 주인인 사람하고 전문 경영인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 전문 경영인이란 사람은 일단 자기는 경영을 FM대로 해서 책임만 안 지면 되는 사람이고, 거기에 그 회사 사주는 그게 전문 경영인이 만약에 뭘 잘못하더라도 얘가 법만 어긴 게 없으면은 내가 쫄딱 망해도 얘한테 뭐라고 카지를 못해.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가 우리나라의 기업 문제는 법인세가 너무 높다. 지금 이제 봤잖아요. 평균보다 3.8%나 OECD 다른 나라들보다 높잖아, 이게. 자, 이게 대기업만 하는 거냐? 중소기업까지 다 저게 적용이 돼가지고 3.8%포인트 평균적으로 높다 이거야. 그리고, 근데 여기에다가 각종, 기업에서, 정치권에서 기업을 엄청 뜯어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아수라판이 모든 기업들마다 정치권들이나 신문사, 시민단체 이런 데서 기업들에다가 돈을 뜯어간단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뜯어가는 저 단체가 어딘지 알아요? 우리나라 체육회예요, 체육회. 우리나라 체육회가 이게 완전히 관변 압력 단체라 가지고, 거기에 농구회, 농구, 축구, 이런 데들의 기업들이 돈을 안 대주면 이게 안 돌아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서로 안 하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거 안 하면은 또 강제로 시켜, 나라에서. 그래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해. 이베살님이요, 고맙습니다. 정신없네요. 노래방 가셨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 부분, 그 다음에 상속세 부분만큼은 꼭 없애고 해야 된다. 나머지 비리 부분은 차차 해나간다 하더라도 이제 딱 드러나 있는 세계적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상속세라는 부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말도 안 되는 법을 갖다가 대기업에다 강요하면서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최고의 악법이에요. 악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인하. 우리나라도 고려해야지. 증세정책만 해서 나라에서 돈 받아가지고 뿌릴 생각하지 말고 일자리, 청년 일자리, 장년 일자리, 그 다음에 경단녀 일자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부는 일자리를 늘릴 생각이 없어. 거기다가 또 이 공화당 계열의 지금 국민당 얘네들도 상속세 낮춘다 이런 소리는 안 해. 법인세 낮춘다 이런 소리 안 해. 법인세 낮추고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준다라는 말만 해. 거기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안 나와. 상속세는 없애 이것들아. 대선 주자들이라는 것들, 기본도 모르는 있잖아.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 대선 주자라고 나와가지고 지랄 연병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이준석이가 일단 이준석이가 이랬죠. 3차 이재명의 3차 슈퍼위크 2배차 대패, 이준석 가면을 확 찢었다. 그럼 뭐해? 보름님의 뱃살님의 고맙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면을 확 찢어봐야 뭐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특검 거부하는 이가 범인입니다. 특검 거부하는 이가 야, 특검 거부 안 해도 지금 오만상 있잖아. 민주당에서 얘 잡으려고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는 얘는 잡혀간단 말이야. 니들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자, 얘네들의 이준석이가 암만 이런 꼬라지를 하고 이렇게 막 하고 국민당에서 민주당의 화천대유를 막 하면 할수록, 자, 내 사연을 말씀드릴게. 자, 이재명이 믿는 게 있어. 이재명은 믿는 구석이 있어. 이재명 밑으로 한 40-5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어. 이재명 지지를 하면서 40-50명이 모여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이재명이 밑에로 지원을 하러 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 꼬라지가 났는데도 아직 이재명 지지를 하고 있어. 그럼 걔네들은 이재명의 화천대유에서 돈을 먹은 거, 안 먹은 거? 먹은 걸로 봐야지. 자, 근데 이재명은 민주당의 뭐 비주류야, 비주류. 주류가 아니야. 비주류란 말이야. 당권, 당파 안에서, 당에서, 당파를 구분할 때, 파벌을 구분할 때, 이재명은 이재명이 파벌을 가지고 있는 비주류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당대표를 가지고 있는 송영길은 뭐냐? 옛날 인천시장 했던 송영길은 당대표를 하고 있지만은 송영길도 비주류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주류는 노무현, 문재인 바와 함께 종북 주사파가 지금 주류란 말이야. 근데 이 비주류가 오면은 바로 비주류 당대표와 나머지 애들이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이 막판 민심에서 크게 밀리면서 서울에서 67대 몇, 20몇이라는 거의 뭐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그런 차이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재명이가 마지막에서는 깨꼬닥했단 말이야. 그것도 서울 경기란 말이야. 제일 중요한 지역에서.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아는 거고 민주당원들도 아는 거고 이제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거야. 왜? 자, 이제 이 화천대유 사태가 점점점 확대될수록 이재명은 맛이 간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재명은 검찰 조사받고 이래가지고 가는 거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들 결과적으로는, 자, 지금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의 내환, 그 다음에 내란, 그 다음 반역, 이런 것만 안 하면은 원래 탄핵이 되도록 안 돼 있어요. 근데 헌법을 갖다가 개판으로 해가지고 헌법을 개판으로 해가지고서는 해석해가지고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갖다가 합헌으로 결정을 내렸잖아. 그러면 이제 어떠한 죄를 진 인간이더라도 그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진 인간이더라도 탄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탄핵이죠. 이재명 대통령 되면 또 촛불이야. 화천대유가 밝혀지고. 근데, 자, 이준석이가 지금 여기서 특검을 해라,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데, 자, 특검을 하든 검찰 조사라든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차리든 국감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잡혀가는 인물들은 대부분이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성남시 의원들 다 잡혀가겠지. 성남시 의원들. 지금 뭐 다들 부들부들 떨고 있을 거야. 응? 성남시 의원들 다 잡혀가겠지. 이재명 잡혀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기들. 근데, 거기에다가 누가 잡혀가냐면 우파 쪽에 저 아들내미부터 해가지고서는 곽상도부터 해가지고는 우파 쪽에서 돈 먹고 곽상도 혼자 먹었겠어? 아니지. 곽상도가 저기 있던 앤데 그러니까 곽상도부터 해가지고 곽상도가 정무수석을 하고 나왔잖아. 청와대에 있다 나왔잖아. 청와대에 있다 나와가지고서는 있다가 다른 데에서 높은 데 또 직위에 있다가 거기서 그때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가 돼 가지고 그때는 바로 이제 새누리당 때 한나라당 때 그때 정권이고 새누리당 때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때 연관돼 있던 사람들이 주로 연관이 많이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다 잡아 가둘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자, 나중에 이 언론과 청와대의 프레임은 뭐냐 하면 국민당을 국민화천대유당으로 국민대유당으로 만들어버리고 민주당은 제가 나쁜 놈이네.
민주당은 이재명만 나쁜 놈 만들어서 꼬리 자르게 하고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국민당에서 곽상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검찰 조사에서 잡혀가면서 국민당이 화천대유당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서 20, 30대, 20, 40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곽상도 아들이 30대인데 30대 초중반인데 이놈이 뭐 그냥 20대부터 7년간 있다가 50억 받고 그 안에서 좋은 차 받고 거기서 또 월급 높은 월급 받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그걸 차근차근 다 까물어 해가지고 20, 30대에 취업 못하고 20, 30대에 개천에 있는 개구리들한테 이빠이 훅가시 줘가지고 얘네들이 촛불 들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결국은 국민 화천대유 당이 대유, 예, 국민 화천대유, 국민 화천, 국민당 화천대유 돼요. 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뻔하게 나와 있는 이 각본이 뻔하게 짜여 있는 이 판에서 각본이 뻔하게 짜여 있는 이 판에서 지금 그 화천대유 이런 걸 갖다가 맹렬히 공격하면서 그걸 갖다가 어그로를 끌어. 그러다가 이제 뒤통수를 딱 맞게 됐을 때 오히려 그 데미지가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좀 있으면은 이 화천대유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명박근혜 때와 그때 당시에 있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잘못이다라는 걸로 둔갑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재명이 잘못했네. 이재명은 잘려버리는 거고요. 예. 완전 혹시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탄핵이에요, 탄핵이에요, 탄핵.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예, 우리 저쪽 종북 주사파가 가만 안 놔둬요. 이재명이 되려고 하면, 예? 이재명이 되려고 하면, 이재명은 친중이 아니에요. 예, 이재명은 친중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예, 적극적 친중은 아니란 말이야, 얘가. 얘는 오로지 자기 하나를 생각하는, 친이, 자기만 생각하는 애란 말이야.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친중, 안 유리하면은 반중. 뭐 이런 애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얘를 못 믿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얘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종북 주사파들하고 여태까지 있었던 사태들, 이재명과 관련이 없는 모든 사건들은 적폐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민주당 것들은 싹 다 죽여버리면서 얘는 영웅이 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이. 피도 눈물도 없이, 예, 가족을 갖다가 아예 그냥 싹 다 죽여버리듯이 가족한테 욕하고 가족들한테 몹쓸 짓 하듯이 지네 민주당에다가 몹쓸 짓을 싹 하면서 자기가 새로운, 그러니까 노무현과 김대중과 문재인 위에 서가지고 자기가 아주 훌륭한 업적을 만든 사람이다라는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문재인의 목숨이, 예, 문재인, 그 다음에 조국, 그 다음에 지금 바둑이, 김경수, 이런 애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탁현민, 이런 애들까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항이에요. 예, 두 분 뭐 하시는지 재밌게들 노시네. 예, 예. 자, 경각에 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지금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은, 종북 주사파나 중국이나 아니면 연변 개장수들이, 예, 이재명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이재명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예. 검찰과 공수처가 얘를 갖다가 아예 박살을 내버려요. 근데 얘네들이 뜸을 들이는 건 무엇이냐? 예. 민주당과 지금 현재 정부의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 이걸 조용히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얘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당대표가 되는데, 선관위, 민주당 선거관리, 경선관리위원장이, 이거는 얘가 50.3%라는 거, 간당해가지고 과반수를 넘어가지고 결선 투표를 안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원래 얘가 50% 과반 확보를 못하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1, 2위가 결선 투표를 다시 해야 돼요. 결선 투표를 하면 무조건 이낙연이 이기는 상황이 되니까 이낙연 측은 결선 투표를 하자. 얘가 한 거는 무효표들, 기존에 다른 사람들한테 투표가 됐던 것들까지 하면은 그것까지 치면은 결과적으로는 얘가 우리 둘 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투표된 것까지 하면은 얘는 49.7%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과반을 못 넘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걸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자, 여기서 그 당원 당규에 보면은 얘가 중대한 이제 사건에 말려가지고 구속이 되거나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해서 경선을 대통령 이제 선거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민주당의 당원 당규 안에 있는 내용으로 얘는 빠지고 이 두 번째인 이낙연이 대권 주자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낙연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가 돈 매겨놓은 애들하고 자기가 돈 매겨놓은 라인들을 통해가지고 이 난국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난국을 넘어갈 수가 없어. 왜? 문재인이 얘를 너무 싫어해. 이 민주당 자체에서 얘를 너무 싫어해. 모든 사람들이 얘를 싫어해. 민주당 당원들도 얘를 싫어해. 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아주 심각한, 얘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민주당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외신에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국격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고, 예. 지금 해외 외신에서도 이게 지금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한국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예, 지금 엄청난 부동산 사기에 휘말려 있다, 이런 거예요. 자, 두 분 이제 장난 좀 그만 치세요. 보루미님 이제 도깨비 나왔어. 좀 있으면 똥 나올 수도 있어. 예. 자, 철부지, 이준석이가, 지가 뭐라고? 가면을 확 찢었다. 이준석 가면을 확 네가 찢었냐? 네가 찢었어? 이준석의 가면을 확 찢은 거는, 누구냐? 민주당 내에서 이준석의 이재명의 가면을 지금 찢고 있는 중이야. 너는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어. 그냥 주디 신공으로만 그냥 하는 거야. 어디 나가서 말할 때 그 건방진 거 표정이나 좀 어떻게 표정 관리 좀 해라. 환갑을 달려가는데 젊게 살아야죠. 이제 지금 각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증시 시장들이 불안해요. 증시 시장들이 여러분들 불안합니다. 증시 시장들이 불안하고 전 세계에 있는 컨테이너 선들의 움직임이 수상해요. 전 세계의 컨테이너 선들이 충분한데 전 세계의 컨테이너 선들이 운행을 안 해요. 그래서 컨테이너 선들의 운임이 갑자기 너무 올랐어요. 기름값이 막 뛴 것도 아니고 한데 컨테이너 선의 운임들이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 컨테이너 선이 많아가지고 화물선이 많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이걸 하고 있다.
제대로 이걸 나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해상 물류에 문제가 생겨 있어요. 지금 항공 물류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항공 물류 같은 경우는 더 원활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해상 물류 부분이 2배에서 5배, 1.7배에서 5배까지 운임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각 항구들에서 물자의 하역들이 아주 더디게 진행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그런데 부두 노동자들은 또 모자르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음모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권이 점점 하락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데,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요. 급락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점점 이제 그 깎여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뉴스를 하나 보시면 정말 그때 팔았어야 했나? 증권가가 삼성전자, 카카오, NC소프트 등 줄줄이 목표가 내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게 났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3분기 3분기 최대 실적과 역대 최대 실적, 최대 매출, 최대 순이익을 완성했다라고 삼성이 발표를 했어. 근데 삼성 주가는 떨어져.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 경기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주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근데 왜 유명한 석학들은 전 세계적인 동반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인 공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왜 경고하고 나서지? 그거는, 자, 데미지가 쌓이고 쌓여 있어요. 자, 어떤 걸로 쌓였냐? 자, 지금 현재 각 나라들이 처한 상황, 국가 부채가 너무 증가했어요. 개인 부채가 너무 증가했어요. 기업 부채가 너무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있어요. 해운 운임이 너무 올라있어요. 그래도 임금은 올려줘야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또 생산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원유 가격도 일부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전국이 끝났느냐, 코로나 전국이 끝나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구매 심리도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은 늘어가고 있어요.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더하기로 하는 더하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야.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기업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에서는 전쟁이 날라 그러고 있어. 동북아에서는 뭐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뭐 미국 간에 전에 알래스카 1차 합의 말고 다시 또 미국과 중국의 주요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어떠한 서로 간의 양극 간의 긴장 해소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발표되는 내용이 없어. 성명서로 발표를 했는데 성명서에 내용이 없어. 근데 자, 대만 총통은 주권, 국토 지켜낼 것이다. 시진핑은 조국 통일. 자, 시진핑이 며칠 전에 조국 통일을 할 것이다. 조국 통일이 곧 다가온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잉원이 여기다가 잣가
작가, 너 이 작 같은 녀석아, 우리는 주권과 국토를 꼭 지켜낼 거니까 너 까불지 마. 스진핑, 이렇게. 자, 차잉원이 대만의 한 걸음이 세계 미래의 방향을 결정한다. 예, 맞아요. 예, TSMC와 대만의 전자기술력이 세계의 걸음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시진핑은 완전한 조국 통일의 역사 임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가 실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국은 지금 군사력, 경제력, 그 다음에 국민들의 신임도, 이런 것들이 모두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거, 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상하이방을 전부 다 죽여버리면서 경제력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전쟁을 안 일으키면은 절대로 대만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예. 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자, 대만을 갖다가, 미국 내에 있는 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일본까지 확전이 될 거다. 그랬을 때에는 미국이 조금 더 강력하게 일로 와야 되는데, 그때 이란에서도 전쟁이 날 거고, 이란에서도 다른데 중동 국가들에다가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것을 할 것이고, 중소규모의 전쟁들이 기존의 유럽 국가들에서 서로 간에, 이제 또 아랍 국가들 간에 서로 간에 있었던 그런 긴장들이 도지면서 미국이 국제경찰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군의 군사력은 갈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자, 중국은 자기네 앞바다에서 싸우지만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서 싸우러 와야 된다.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중국은 바로 되고, 중국을 갖다가 본토에 직접적으로 상륙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국토가 워낙 넓기 때문에 소련 같은, 독일군이 소련에 도전했을 때와 같은 사건에 직면하고, 그때 소련군과는 달리 지금 중국군은 이미 군사훈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군복무를 의무복무를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충분한 무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본토 상륙이라는 데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린다. 그러면 핵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핵을 사용 못한다. 그런데 중국은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미국이 물자 수송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에서 중국에게 가까이서, 병참선이 가까이 있는 중국에 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2차 세계대전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의 병참이라는 거는, 물자라는 거는 기존 C-17 항공기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막 뜨면서 오면은 계속적으로 물자, 폭탄 뭐 이런 것들 갖다가 화력, 미사일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중국은 EU를 상대해야 되고, 나토와 미국을 같이 상대하면서 태평양에 있는 쿼드를 상대해야 되고,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라는 정보망을 상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은 필패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중국이 핵을 날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핵탄두까지 있기 때문에 중국 본토 상륙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먹어갈 수 있는 확률이 꽤 많다라는 사람이 한 7대3 비율이에요. 미국이 이긴다 7, 미국이 진다 3. 이 정도의 제가 본 기사들이라든지 논문들 안에서는 그러한 식으로 나와요.
자, 이래서, 예. 자, 그러면, 예. 이제, 차잉원 총통은 중화인민국 건국 110주년 기념일 연설에서 민주주의 소후의 최전선의 중화민국은 지금 72년 이래 가장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상황에 처했다. 우리가 나아가는 한 걸음이 세계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전쟁이 날 거다. 뭐, 국토 수하겠다라고 하는데, 시진핑의 전군, 인민해방군 전체에 대해서, 예, 지금, 자, 대만을 갖다가 공격을 하는 것을 갖다가 준비해라. 그리고 군사적 압박을 대만에다가 늘려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미사일 한 방, 누가 잘못 쏴버리면 전쟁 나는 거예요. 누가 미사일 한 방.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뭐 때문에 났어요?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 그것 때문에 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응? 그것 때문에 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자, 149대의 비행기가 계속 이제, 자, 22km 영공이야. 22km 영공이면은 해안가에서 보면은 저 비행기 보인다니까? 중국 비행기들이 50대씩 막 이렇게 가는 게 폭격기하고 이렇게 가는 게 보여. 레이더가 필요 없어. 그냥 보여. 예? 그리고 항공 식별구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각종 레이더 기지에서는 경보가 막 울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 경보가 항공 식별구역으로, 예? 방공 식별구역이에요. 방공 식별구역으로 대만에서 들어와 버리면 모든 대만 공군에 있는 그 비행기들은 지금 뜰 수 있는 비행기들은 바로 왜 50대, 36대, 42대 뭐 이렇게 막 날라오니까 저거는 전폭기와 전투기와 그다음에 작전 지휘기까지 해서 날라오니까 이거는 정말로 폭격이 올 수도 있다라고 가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국토에 있는 대만에 대만 좁은 나라에 있는 그 비행기들이 전부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걔네들을 갖다가 초계 비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지대 공 미사일들은 전부 다 걔네들을 갖다가 락온하면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대만 전력 무시하지 못하죠. 대만 전력 무시하지 못하는데, 자, 물량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 대만도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서, 대만에, 예, 까오슝하고, 저 위쪽에, 타이페이 쪽하고,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완전, 이제, 특전단, 예, 낙하산 부대, 글라이더 부대, 예, 그 다음에, 잠수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해안에서 거꾸로 들어와가지고, 잠수해서 들어와가지고, 잠수하면서 들어오는, 특공대, 예,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도심전이 돼버리게 되면은 대만도, 그 다음에 TSMC 본사 같은데 점령하고, 발전소 점령하고, 그 다음에, 청사 점령하고, 이런 식으로 게릴라전으로 해서 들어가게 돼버리면은, 이게 전면전이 안 되는 수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게 전투기 쫙 지나가고, 쫙 하면서 전투기 지나가지,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모든 배들이 대만 해협을 건너오는 상황에서, 얘네들도 자체 미사일 방어 무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예, 최종 단계에서, 미니건 비슷한 거 있어요. 게틀링건 비슷한 거 가지고, 예, 미사일 요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방어를 하면서 엄청난 군대가, 예, 대만으로 상륙해버리면 진단 말이에요. 예, 국공내전이 끝나고 나서, 국공내전 이후에, 대만으로, 장개석이 도망을 갔을 때, 그때, 마오쩌둥이 대만을 함락하지 못했던 거는 배들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배가 없어서 못했어요. 배가 없어. 근데 지금은, 하나 중요한 거는,
작년 코로나 시국 2020년, 그 다음에 2019년, 2018년, 2017년에 중국이 뭔 짓을 했냐 하면은 자국의 일단은 명목은 이거야. 자국의 조선 산업을 살린다. 자, 다른 나라들에서 조선 1위를 갖다가 한국이 다시 가져가고 일본으로 고급선들이 가니 자국 조선업을 살린다라고 하면서 민간 선박을 만든 게 아니고 군함을 연락에 찍어냈어요. 예, 형틀에다 찍어가지고 팍팍팍팍팍팍 찍듯이 이것을 군함을 연락에 찍어내서 3,000톤, 4,000톤, 5,000톤, 6,000톤, 10,000톤 하는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예, 상륙함들 이런 것들 갖다가 엄청나게 만들고 잠수함도 엄청나게 만들어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뭘 했어? 핵미사일을 또 연락에 만들어냈어. 최소 200개 이상의 핵미사일을 더 만들었어요. 예. 전술 핵이 아니라 전략 핵, ICBM을 만들었다고, ICBM. 예, ICBM을 최소한 200개 이상을 만들었어요. 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사일로와 미사일 보관소를 256개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200개 이상의 ICBM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예, 중국이란 데는 핵을 태평양 한가운데다 쏘고라도 그 다음에 전쟁을 시작을 해버린다. 그러면 얘네들은 핵을 갖다가 지금 사용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자, 중국은 이게 있어요. 중국은 하나의 명분이 있어요. 국제 정세 안에도 하나의 명분이 있어요. 자, 그동안 70년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대만과 국교 단절을 했던 너네들이 그래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던 너네들이 왜 지금에 와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명분이 있어요. 이게 자유진영이 잘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자유진영이, 우리나라도 대만 영사관을 3일 만에, 대사관을 3일 만에, 야, 빨리 가. 이러고서 대만과 국교를 끊어버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도 국교를 끊어버리는 상황을 발생을 하면서, 대만이 가지고 있던 UN 안보리 이사국 지위를 중국으로 넘겨줘 버렸어요. 경유로운 남자님, 대만에 핵 이미 있습니다. 대만에 핵이 이미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원자력 핵잠이 대만 인근에, 원자력 핵잠들이 전부 다 대기를 하고 있고, 중국 잠수함들이 빠져나오는 거를 갖다가 하려고 소나들하고 많은 장비들이, 대잠 장비들, 대함 장비들이 그 근처를 배회를 하면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바로 옆에, 대만에 안 갖다 놔도 바로 옆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나 이런 데서 B-1B 랜서라든지 B-62H, B-52H인가요? 이런 데에서 제이단 미사일 같은 거를, 제준 미사일 같은 것들 갖다가 사거리 980km짜리 거기서 쏴버리면은 중국 다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근데 중국은 어차피 침공을 해야만 하는 지금 단계에 있어요. 이제는 내려가는 상황. 중국은, 자, 대만 침공을 해도, 대만 침공을 하면은, 자기네가 어떻게 하면은 유지할 수 있다. 대만을 잡고. 근데 대만을 못 잡으면은, 모조리 이제 반도체 패권이라든지 모든 패권에서 점점 둘러싸이는. 자, 지금 중국 제재한 걸 보세요. 여러분이 중국의 원수라면, 중국 국가 원수라면은, 이거는 갇혀서 고사당하느니 지금 힘 있을 때 한 방 싸우는 게 낫다라고 느끼게 돼요. 왜? 미국이 쿼드라는 걸로 해서 4개 나라를 갖다, 강대국 4개를 갖다 묶어가지고 중국의 해안 봉쇄를 갖다가 인도 태평양을 갖다가 봉쇄를 해버렸죠.
그 다음에 파이브 아이스라는 걸 갖다가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의 정보를 갖다가 통합시켜 가지고 파이브 아이즈를 갖다가 확대해 버렸죠. 예. 그 다음에 나토에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에 있는 것까지 중국 견제에 나서도록 해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관계성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금 요번에 IS와 지금 중국 그 남쪽에 중국 그 서쪽에 있는 그 민족 뭐예요? 지금 핍박받고 있는 민족, 아랍 민족, 예, 뭐지? 아랍 민족, 티벳이 아니라 있잖아. 갑자기 티벳이 아니라 뭐 있잖아 그거. 이따, 위구르, 해봤더니, 위구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위구르 전사들 중에 보면은, 위구르 독립 전사들이 있어요. 무장단체가 있어요. 예. 위구르 서쪽 편의 산악지대에서 계속적으로 중국군을 공격하는 기존의 위구르 독립군이 있어요. 위구르 독립군이 있는데, 이 위구르 독립군과 IS가 같이 뭉쳤어요. IS가 같이 뭉쳐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저기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민족들하고 IS하고 그 다음에 위구르족 전사들하고 같이 뭉쳐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이제 또 이걸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IS라는 게 뭐냐면 이슬람 공화국을 이슬람 제국을 갖다 만들자라는 주의예요. IS는 이슬람만의 제국을 만들자라는 거기 때문에 IS가 지금 현재로 탈레반 일부 세력들, 탈레반 부족들, 탈레반에 정말 수백 개의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들하고 서로 간에 연합을 하면서 신장 위구르 쪽으로 오면서 결과적으로 중국 내부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국제 정세가 나빠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기댈 수 있는 데에는 바로 소련,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 요거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다 못 믿어요, 지금. 파키스탄마저도 지금 못 믿을 상황이에요. 파키스탄이 엄청난 친중을 해대지만은 파키스탄, 그래서 지금 연합을 한다라면 파키스탄, 추축국이 되는 거죠, 이제. 파키스탄, 중국, 그 다음에 소련은 뒤에서 이제 도와주는기만 할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도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때하고는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재래식 전력, 비대칭 전력으로 해서 합니다. 여러분, 잠수함은 비대칭 전력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핵무기 아닌 거는 다 비대칭 전력이다 이렇게 보시죠. 근데 비대칭 전력으로 구분할 때 핵잠수함만큼은 비대칭 전력으로 구분을 합니다. 핵을 쏘든 안 쏘든 핵으로 가고 있는 핵잠수함을 갖다가 이제 200m 미만으로 잠수를 해가지고 핵잠수함이 가버리면은 이 잠수함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소나 이런 걸로도 제대로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으로 구분하는데 얘네들이 SLBM, 수중발사 미사일들 갖다가 연락에 탑재하고 60발씩 뭐 이렇게 탑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에 와 있는 주말트급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500발의 전술핵을 날릴 수가 있어요. 한 번에 580발인가의 미사일을 싣고 다녀요. 근데 그걸 공중에서 있는 공중조기 통제기가 한 번에 쏴버리면 500발이 다 날아가요, 한꺼번에.
보르미님 뱃살님이 아마 지금 술 드시고 주무실 거예요, 지금요. 예. 예.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말 특급, 그 다음에 특수군 가서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해도, 자, 이제 뭐냐 하면, 중국도 도심에 있는, 예, 도심 게릴라전이에요. 시가전에 이제, 중국도 시가전, 옛날처럼, 예, 들판에서 서가지고, 폴란드군 말 타고 오면서, 돌격! 저쪽에서는 독일군이 탱크 처음에 이제, 제1 탱크, 예, 그거는 이제 되게 꽂았어요. 나중에 만드는 탱크들이, 독일군 탱크들이 점점 좋아졌지. 처음에 폴란드 침공할 때 그 탱크는 거의 뭐 그냥 깡통 수준이었어요. 미국 탱크들한테 다 따이는, 뚜껑 따이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하지만은 폴란드군은 말 타고 칼 들고 왔다 이거지. 예, 들판에서.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다 개죽음 당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무조건 시가전이 되고, 그 다음에 전면전이 돼서 이 기본 국민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민간인 지역을 폭격하지 않고는 전쟁 수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왜냐? 빌딩 숲 안에서 대공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그걸 공격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럼 그걸 쏘면은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백화점, 빌딩들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막기 위해서 걔를 공격을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있는 미사일 적재함까지 해가지고 미사일 연료 같은 거 해서 완전 불바다가 되면서 그 일대가 몇백 메타씩 이제 초토화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이 만약에 요번에 난다 그러면, 이거는, 자, 차이잉원은 어떻게든 여기를 지켜야 되고, 예. 시진핑은 어떻게든 여기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 이 전쟁은, 예, 내년 안에는 꼭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예, 국민화천대유당, 예, 제가 국민화천대유당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화천대유에 기대가지고, 화천대유를 가지고 어떻게든 기선을 한번 잡아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화천대유는 국민당이 결국은 뒤집어 쓰게 돼 있는 꼬라지인데, 이 꼬라지에서 계속적으로 화천대유만 씹어대면서 화천대유 하면서 나머지 이 문정부의 잘못은 이제 다 묻혀버리는, 참 연출 잘했어. 이재명한테 이재명과 화천대유당에다가 화천대유하고 이재명,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뭉쳐가지고 요걸 갖다가 아수라 영화하고 같이 쫙 짜가지고 요걸 갖다가 이제 그냥 빡 씌워버리니까 다른 모든 사건들, 뭐 친중했던 거, 뭐 어떤 사건들, 뭐 여태까지 뭐 어떤 뭐 태양광이든 뭐든 이런 이야기는 다 없어지고 오로지 모든 국민이 화천대유야. 이 연출 누가 했겠어요, 여러분? 보르미님, 이 연출 누가 했겠어요? 예? 자, 한국총통님, 예? 이 연출 누가 했겠나요? 이 기막힌 연출 누가 했을까? 이거는 세월호 연출자가 했다고 봐죠. 예. 세월호를 나중에 사건화 시켜가지고, 예, 촛불을 만든, 예, 그러한 연출자가 했겠죠. 누가 있어요? 예? 누가 했겠습니까? 경이로운 남자님. 누가 있어? 탁현민이지. 예? 탁현민이에요, 탁현민. 청와대에서 이것을 만들었고, 입 싹 다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예, 20, 30대 표심까지 이제 곽상도 아들 때문에 다 넘어가 버렸잖아. 근데 화천대유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다니는 저 이재명만 특검을 받게 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내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 승리합니다 라고 떠들고 다니는 그 유튜버들이나 저 국민화천대유당이나 아니면 이런
잡동사니들 뭐 이런 저 정치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요. 지금 화천대유는 우리가 세월호 때 그때 일어났던 세월호 때 난리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결과적으로 대권에서 부정선거와 함께 대권에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낙연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나라는 전화에 휩싸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7, 80%가 전화에 휩싸이는 편 안 들다가 어떻게 잘못 편들어 버리면 오히려 일본, 호주, 미국의 연합군으로부터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 괜히 중간에 뭐 이러다가 북한군 내려오고 북한군하고 합쳐가지고 우리 자유민주국가를 갖다가 하는 우리 우파들 같은 경우에는 모조리 학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킬링필드 뭐 우리나라에서 한 2천만 정도가 죽어나갈 수가 있는 그러한 사건이 내년에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뱃살님 지금 근데 남베트남처럼 됐죠.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내려온 간첩이, 청와대에서, 무려 이제 몇 년간이에요. 무려 4년간인가를 갖다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자 이제 우리 국민화천당이 잘못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멍청한 돈만 보는 또 우파 유튜버들이라는 작자들과 그걸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이때가 한번 땡길 때다, 이때가 인기 끌 때다 해가지고 맨날 화천대유 뉴스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읊으면서 뉴스에서 나오는 거 좌파 언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읊어주면서 계속적으로 화천대유에서 뭐가 나왔다 하다가 화천대유의 검찰조사 발표 때 가면은 어라 우리 우파만 다 잡혀 들어가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는 좀 있으면 나올 건데 곽상도 아들에 대해서 엄청난 조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20, 30대 표심, 야 이거는 있잖아 조국, 야 저리 가라네. 곽상도라면 저게 아빠 찬스 기가 차네 라는 걸로 해서 나갈 거예요. 대만을 둘러싸고 지금 바이든과 시진핑, 차잉원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박에는 핵이 끼어 있어요. 자, 핵을 최종적으로 시진핑은 자기 권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핵을 쓴다라는 걸 갖다가 배려해 두고 있어요. 어디 섬 하나 정도는 뱃살님이 오해를 푸셨네요. 보름님, 뱃살님이 오해를 푸셨어요. 덕분에 저는 슈퍼챗을 받았고요. 자, 지금 만약에 중국과 북한이 일제히 일본과 대만을 넘겨가지고 태평양 있는 쪽에다가 핵폭탄을 갖다가 전략핵, ICBM을 갖다가 한 2발씩 날려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요격당하고 한 발씩 떨어졌다. 그래서 거기서 핵폭탄이 일어나는 그 사진이 나고 그게 CNN에 나고 폭스뉴스에 나고 막 한다. 대만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네들이 여태까지 대만을 갖다가 50년 동안 방치하다가
50년 가까이를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대만에 이러는 거는 우리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민주국들이 대가리 박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명분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때 내려올 때 반드시 중국이 내려오면 북한은 반드시 같이 내려옵니다. 중국, 대만 그러는데 대만이 대만 문제가 아니에요. 대만과 한국을 잡아버리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중국이 다 먹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은 중국이 오로지 다 먹어가는 겁니다. 이거에 욕심을 안 낼 중국이냐? 시황제가 그 욕심을 안 내겠느냐? 냅니다. 시황제 벌써 200만 명을 숙청한 시황제입니다. 예. 근데 자신의 지금 시황제는 멈추면 죽어요. 멈추면 암살을 당해 죽든, 멈추면 고사돼서 죽든, 멈추면 인민들한테 죽든, 멈추면 장점인한테 죽든, 아니면 공청당한테 죽든, 상하이방한테 죽든, 리펑 아들한테 죽든, 저우융캉 친척한테 죽든 무조건 죽게 돼 있는 게 지금 시진핑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진핑은 진격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떠한 협상을 해도 협상이 되지가 않아요. 왜? 미국은 이미 바이든은 중국을 완전하게 고립되어 있는 나라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중국 너네가 무조건 항복을 해라. 그리고 너네 그 화웨이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들 국영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은 다 포기를 해라. 그리고 다들 기업에다 주는, 너네들이 중앙은행에서 기업에다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 같은 거 다 해라.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너네 우리 상표권 도용하는 거 이거 다 해라. 너네 우리 프로그램 가져가서 지적재산권 가져간 거 이것에 대해서 너네들은 물어내라. 거기에다가 코로나,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에 대해서 너네들은 전 세계에 보상을 해라. 자, 이게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소송을 걸면 이게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에요. 예.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해서 전쟁 후에 전시 보상금을 내놔라라는 거와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은 박살이 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국제관계연구소나 이런 데에서는 이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오셨죠? 여기 오지 마시고요. 말씀만. 그럼 잠깐만 좀 앉아계세요. 자, 얘기를 다 했고요. 여기까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을 많이 해주셨네요. 이베셀님, 보름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오늘 1시간 30분 했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개소리타파TV 한국자유연합 대표 송영훈이었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